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4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최근에 이 일을 또 저질렀죠. 바로 뭐냐면 뉴데일리 기자가 성남국제 마피아파 폭력배하고 추미애 장관이 찍은 사진을 최근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추미애가 난리를 폈어요. 한마디로 이건 악의적 보도다. 그러면서요. 무슨 일을 저질렀냐? 이 뉴데일리 기자의 실명과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본인의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거죠. 추미애가 실명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때 추미애가 이 악의적 보도다라고 반발하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 비판정신이고 언론 종사자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리고 대중 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히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마피아와 포즈를 취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설명 기사로 추미애 본인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이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했어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고 비판이 많이 되니까 핸드폰 번호는 이 삭제를 한 상태로 놔뒀어요. 삭제를 했어요. 그러나 실명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질이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죠. 예,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도 추미애 장관이 개인 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모자이크 없이 올리며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미애 장관이요. 작년 10월 달에도 취재기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고 동일한 좌표 찍기로 좌표 찍기 시도로 물의를 빌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고요. 원희룡 캠프 측에서도 기자의 개인정보쯤은 가볍게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실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내용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 좌표 찍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미애가 그야말로 이 비판의 이 대상이 또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민단체 법세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인데요. 이 법세련에서 추미애 장관을 개인정보법 위반, 그 다음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 취지를 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서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하게 했다. 이렇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의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방인처럼 난동 수준의 글을 올리는 것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비열한 작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세련에서 고발을 한 제목은요.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러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고발 사건은요. 추미애가 장관직으로 있을 때 검찰에 고발한 것만 해도 제 기억에 한 20여 건이 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년 차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추미애 고발 관련 최소한도 서면 조사했다는 기사 하나도 보신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행사항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취재해가지고요. 이 추미애 봐주기 수사의 정도가 정말 우리 국민의 인내를 시험할 정도로 인내를 시험하기에도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이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실태 반드시 사회적 고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법세령이 고발 조치한 내용 경찰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2일 날 말하자면 맞짱 토론이 처음으로 1차 맞짱 토론이 있었어요. 그 이 맞짱 토론에 이어서 바로 어제 23일 날
윤석열과 유승민과의 정책 토론, 좋게 얘기하면 탈원전 정책, 그리고 소주성 정책을 둘러싼 공방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소주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을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2015년도 원내 대표로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소주성을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검사 생활 26년 경험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과 허위를 남발하는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윤 후보 측에서는 이 최지현 수석 부대변이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급진적인 최저임금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소주성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 측의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2017년도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급진적으로 연평균 15%씩 인상해서 2020년에는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승민 후보가 2015년 대표 연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할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요. 유승민 후보의 견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윤 후보는 어제 제게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공약과 아주 거의 비슷했다라고 했는데 원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차 축소한다는 방향성을 어떻게 탈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후보 논리대로라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 없이 원전 몰빵을 주장하는 건가? 이러니 본인이 윤 후보의 정책 능력이 없다. 윤 후보가 스스로 정책 능력이 없이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시간 방송되는 TV 토론에서 거짓말로 우기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참모들에게 과외를 받은 것이냐. 거짓말과 허위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보수 정치는 하지 않는다. 어디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당 경선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 품격은 갖춰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요. 이 최수석 부대변인이죠. 윤석열 캠프에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급진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는 정부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건설 중인 원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직접 설명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탈원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탈원전이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의 전국은 산업조직론인데 산업조직론이 경제학의 수많은 분야 중에 하나임은 경제학자였던 유 후보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부디경호하게 본인의 과거 공약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각 분야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경선에 임해달라.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점잖은 비판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어제 이 토론에서도요. 이 개 사과 사진도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은 이 경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충돌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부패가 만연할 때는 경제 전문가 역할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비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의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하면 경제 전문가, 정책 전문가도 전부 무의미하다.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확실히 해내겠다. 그러니까 이 검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부패가 무너지면은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누구보다도 경제를 잘 알고 국가적 전략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날선 신경전을 어제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말하자면 이재명
이 후보한테 원희룡 부인이 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아주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제대로 좀 비판을 했어요. 제대로. 자, 이 소시오패스다라는 이런 비판과 관련을 해서 오늘 이재명 측과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 있는 현근택 변호사 이 사람하고요. 원희룡 지사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대적으로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현근택 변호사가 먼저 방송 스튜디오를 발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로 차고 나갔다. 이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오가는 엄청난 방송 사고가 일어났어요. 참고적으로 20일 날 강윤영 씨죠.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신문 유튜브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그리고 야누스위트 얼굴이나 아니면 지킬앤 하인드라기보다 소시오장애의 경향을 보인다.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대한 욕설 파동, 그리고 김문선 씨와 연애 소동 이런 거를 볼 때 그렇다.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요. 부인이. 자, 그러면서요.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을 한다.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재명은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말과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원희룡 지사의 부인은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 82학번 출신이고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문제를 연구해 왔고 현재 학생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유형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MBC 라디오 정치인사에 출연했어요. 둘이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하고 현근택 변호사는요. 전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는 말을 두고 아주 살벌한 방송사고가 일어났어요.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진행자가 부인 발언에 대한 청취자 질문이 많다. 직접 진단 없이 추측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 본인과 미리 의논한 내용이었냐. 이런 질문지를 쭉 읽었어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이 답변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저는 분명히 선포하는데 결혼할 때 평생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 편에 서기로 약속했다. 때문에 아내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지겠다. 그리고 진단이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 환자들의 경우 오랜 관찰로 정보를 취합해야 소견을 밝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한 발언 자체를 본인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제주지사로 일할 때부터 이 지사와의 접촉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의견을 주고받곤 했다. 그러면서요. 해당 방송을 봤는데 아내가 오히려 너무 완화를 시켜서 말하더라. 그리고 굳이 검진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검진을 진행해서 진단서를 발부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소시오패스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남이 느끼는 고통에 상대적으로 감도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 상처에 무감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자각하고 있으면 치유나 행동 개선이 쉬운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땐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우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열받아가지고 감정이 말하자면 표출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사과를 왜 하죠? 이렇게 반문하고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일반인이 말하는 것하고 의사가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걸린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상대방 후보로 확정된 분에게 소시오패스다. 치료가 안 된다. 공감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일 뿐 정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지사 측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식 사과를 안 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설전은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졌습니다. 마주 앉은 상태에서 서로의 말을 끊거나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하고 현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하라고 해라. 왜 의견을 말 못하게 하냐? 왜 성질을 내고 그러냐? 고소해라. 구속시키라. 이런 말싸움을 벌였어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격해지니까 진행자가 그만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중재를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 현근택 변호사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원 지사는 현 변호사의 빈 자리를 계속 주시하면서 나는 내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내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냐. 특혜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이야기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자하고 다른 출연진이 계속 만류하니까 원 지사는 쿨한 상태에서 쉬었다가 하겠다. 쿨다운한 상태에서. 그래서 스튜디오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이 방송 사고나 마찬가지의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이제 그래갖고 아까 이제 잠깐 빠져나갔던 원희룡 지사는요. 나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근택 변호사는 그야말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 원희룡과 그 다음에 현근택 변호사의 설전을 두고 진중권 교수가 조금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설전을 벌인 거 이거는 잘못된 대응이다. 이건 직업 윤리의 문제다. 후보는 정치인이니까 모르겠지만은 후보의 배우자께서는 의사이다.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니 매우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진중권 교수. 저는요, 이건 뭐 이 배우자가 의사잖아요. 이건 현직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의사라 하더라도 헌법상으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이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의사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말이죠.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얘기는요. 일반화된 용어예요. 의학 전문 용어도 되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걔 패스야 사이코야 소시오패스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의 자격으로서 얘기한 측면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벌 후보의 부인으로서의 입장 표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성격의 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그야말로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입장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직업 윤리로 딱 국한식에서 보는 이 협소한 생각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희룡 지사 뭐라고 했냐면 진중권 교수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걸 보면 진중권 교수 아주 쩔쩔 매는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진중권 교수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토론 말하자면 면접관이었잖아요. 이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걸렸냐면 원희룡 지사가 제일 합리적이고 준비도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부인의 이러한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직업 윤리 문제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께서 의사다. 그리고 후보는 정치인이니 모르겠지만 후보의 배우자께서는 의사다.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저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중권 교수 대부분 논평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로 이제 선수가 딱 결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겁니다. 이제 후보 부인도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전에 후보전, 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활동을 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김혜경 씨죠. 이 부인 헤어스타일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바꾸려고 그러냐? 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이제 아직은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미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니까 이 머리 스타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빌면 대중앞 노출이 잦아질 시점을 앞두고 헤어스타일을 긴 머리로 할지 짧은 머리로 할지 이미지 구축에 대한 여사의 관심도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헤어스타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2017년도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당시 김혜영 씨는 줄곧 짧은 단말 파마머리를 고수했대요. 근데 올해는 어깨선을 덮는 중단발 스타일을 자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7월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정치인 안에게서는 잘 찾아올 수 없었던 포니테일 스타일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포니테일은 뭐냐면 뒤로 묶은 머리, 하나로 뒤로 해서 하나로 묶은 머리를 포니 스타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66년생이고 50대 중반인 김혜경 씨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장점을 살려 활기찬 인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호평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단발 스타일은요, 지난달 26일 제주 해녀박물관을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유지가 됐는데 이번 18일 날 통도사 일정 때는 다시 어깨 위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화장, 의상 모두 김혜영 씨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만은 이제 대통령 후보 아내로서 단정한 이미지를 어필하려면 단발머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들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죠, 부인과 관련해서도 애교머리를 잘랐다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 성상에서 머리를 낮게 하나로 묶고 옆 얼굴을 살짝 가리는 이른바 애교머리를 해왔는데요. 이 스타일이 대선주자 배우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 인사는 주변 중원의 김 씨가 머리를 자르고 단정했다, 남편 지원 유세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유력 정치인 배우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연아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장 겸 이미지 테크 대표인데요. 우리나라엔 유교 문화가 남아있어서 영부인의 이미지가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예컨대 이순자 씨는 패션이나 태도 면에서 거만하다는 인상을 준 탓에 비판을 많이 받으면 김옥숙 여사, 즉 노태우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김옥숙 여사는 아주 차분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 대표의 경우, 정연아 대표죠, 김혜경 씨의 최근 스타일링에 대해서 옷이나 헤어 등 모든 면에서 극도로 수사하고 단정한 스타일이다. 이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예민한 시기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후보 부인들의 동정도 이제 뉴스의 이제 한 복판으로 옮겨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들 뉴스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로 제 두 번째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